이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이 조론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안 드리면은 좀 조론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조론이 역사적인 측면을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진남북조 시대는 통상 후한이 망한 220년부터 수문제가 강남의 진나라를 멸망시킨 589년까지를 말합니다.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또 세 개의 시기로 나뉩니다.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후한의 헌제가 위나라의 조비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준 220년 10월, 이게 다 음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20년부터 위촉오, 위나라에서 나중에 사마이가 24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나라를 세우죠. 그 진나라가 265년에 세워지는데 그 진나라가 총나라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게 280년이에요. 이때는 통상 우리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이 여기죠. 삼국지 보시면은 184년에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280년에 진나라로 통일되는 요 시기 한 100년의 역사를 소설로 한 거죠. 삼국지 정사 삼국지는 그보다 약간 폭이 더 넓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삼국지는 삼국연입니다. 소설이니까 유비, 장비, 관우가 나오고 조조와 송건이 나오고 적백대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드린 김에 이 삼국시대에서 중요한 전쟁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4년에 있었던 원소와 조조의 관도대전, 여기에서 조조가 승리함으로써 양자강 이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이게 유명한 전쟁입니다. 관도대전. 그리고 213년에 적벽대전이라고,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적벽에서 조조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유비를 공략하고 유비가 도망가다가 강하에서, 강하가 어디냐? 지금의 구강도시, 구강이라는 시입니다. 그 구강에 가면 여산이 있잖아요. 망여산폭포라고 이태백이 읊은 그 여산이 있고 여산폭포가 있는 데죠. 그리고 여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가장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여산해원이 지은 독림사 맞은편에 소동파가 한때 살았던 서림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214년에 호북성 적벽에서 적벽대전이 벌어져서 조조가 대패하잖아요. 대패하면서 이제 위초고가 생기고 싸우다가 280년에 진나라로 통일됩니다. 진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49년에 조조의 부하 장수였던 사마이, 이 사람 호가 중달이죠. 삼국지에 보면은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쫓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홍명 능주 생중달. 그 사마이가 아주 이거는 자기 본성, 자기 생각을 안 드러내고 아주 권모술수에 뛰어난 사람이죠. 중국 역사상 가장 박한 평가를 받는 군주 중에 한 명이 이 사마이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늑대 같은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역사사서에. 어쨌든 이 사람이 24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가 조시 정권을 해서 핵심을 장악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사마사, 둘째 아들 사마소까지 내려오다가 사마소의 맏아들이 사마염이고, 이 사마염이 265년에 진나라를 세웁니다. 위나라를 없애고, 그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280년에 삼국을 통일하는데, 문제는 통일하고 나서 진무제 사마염까지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왕 사마충이라고, 중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황제를 두 명 꼽으라면 첫 번째는 유비의 아들 유선, 두 번째는 이 사마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도
권력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황제인데도 중국 역사상 가장 죄송합니다. 가장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요. 양준의 딸. 이 여성은 못생긴 반면에 권력욕은 엄청 강해가지고 사마시의 여러 지방에 가 있는 왕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전쟁하게 만들어요. 사마시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파랑의 날입니다. 사마이 중달과 그 형제들 혹은 사마염의 직계 후손들이 왕으로 가 있었는데 지방에 그 사람들 8명이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성도왕 사마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309년에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 강제로 중국 내지로 끌려와 있던 변방민족 5민족, 아까 말씀드린 선비, 흉노, 갈, 강, 저, 이 사람들을 군사로 기용을 해요. 군사로 기용하는데 대가 없이 기용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들한테 땅을 줘서 분지를 영토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변방에서 들어온 5민족에게 군대를 키우게 해주다 보니 이 사람들이 서서히 그동안 한족들한테 당한 걸 생각해서 자립을 해요. 그래서 304년에 흉노의 후신인 유연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산서성 이석시에서 태원 밑에 있습니다. 한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이라고 한 이유는 후한 시대죠.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공주가 이제 흉노장한테 전쟁의 제물로 시집을 가게 되죠. 왕소군이구나. 왕소군이 시집을 가게 돼서 그 자기들은 그 후손이라고 한을 쓰고 성을 유씨로 바꿉니다. 한나라를 지은 유방의 유씨로 바꾸고 그래서 이름이 유연이 되죠. 이 사람이 304년에 나라를 세워서 서진을 공격해서 서진을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 이렇게 해서 촉발된 민족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 한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조로 나라 이름을 바꾸는데 역사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 조라는 나라가 2개 있습니다. 한을 전조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304년에 세워가지고 329년에 망해요. 빨리 오래 못 가. 그래서 전조에서 장수로 있던 성륵이라는 사람이 319년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도 조입니다. 그 나라를 후조라고 해요. 이 나라는 350년까지 가는데 이 나라가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의 4대 왕이 석호입니다. 성륵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기원 전후입니다. 그때까지 위진남북조 시대 304년 이때까지 300년간 한족의 출가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중국에 들어와 살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이쪽에서 중국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출가를 하든 불교를 믿든 상관없는데 한족은 출가를 못하게 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있습니다. 주사행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은 있지만 국가에서 허락을 한 출가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 거에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지금 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같은데 보면은 개인적으로 성단에서 계첩을 줘요. 출가했다고. 우리가 불자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죠? 5계를 받아야 불자입니다. 5계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불교를 잘해도 불자가 아닙니다. 종교에는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3기를 하고 뭐 해도 필요 없고 5계를 받아야 진정한 불자입니다. 그 이제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출가해서 뭐 이래 248기는 계를 받고 3위계 비구계를 받아야 비로소 정식 스님이잖아요. 이런 거는 계첩은 성단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고대에는
출가했다고 스님이라고 인정해 주려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국가에서 주는 걸 도첩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첩지 같은 거. 개첩하고 도첩은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세금을 안 내잖아요. 스님들은. 그 너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 이게 있어야 돼. 어쨌든 그 전까지는 석호왕 이전까지는 한족들은 출가가 안 됐어요.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석호왕 시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쿠차, 구마라지 스님의 고향인 쿠차 출신입니다. 불도징이라는 아주 뛰어난 신통력에 뛰어나고 경악에 밝은 스님이 낙양에 들어와서 불교를 포교를 합니다. 무슨 종교든지 포교할 초기에는 신통을 부리는 사람이 나타나죠. 불도징 스님이 그런 분입니다. 고성전 불도징전을 보면은 이건 뭐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자기 심장을 꺼냈다 넣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여기 몸쪽에 이쪽 옆구리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을 통해서 창자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넣었다. 이래 손에 이래 침을 뱉어서 이래 보면 거기서 연꽃이 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불도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승패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이 사람이 성륵과 인연이 돼가지고, 성륵은 불도징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전조를 무너뜨립니다. 전조의 마지막 왕이 유총인데 유총을 이겨요. 그게 329년에 그래서 전조가 망하고 성륵이 중원의 패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륵의 조카인 석호도 불도징 스님이 말이라면은 참 속된 말로 지당하십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이 불도징이라는 스님은 120세까지 사십니다. 232년에 태어나시는데, 그러니까 절을 이분이 기록에 따르면 절을 한 892개 세운 절이. 그리고 이분의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분이 도안 스님입니다. 그 이제 이 불도징이라는 스님이 쿠차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 쿠차 지역은 인도 문화권입니다. 중국 문화권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를 썼습니다. 불도징 스님의 제자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있고 중국 출신도 있고 인도 출신도 있고 막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족 출신으로 유명한 스님이 도안 스님입니다. 이분이 312년에 태어나서 38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중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크게 중국 불교 발전, 특히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세 가지 큰 기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반야경을 제대로 연구해서 번역한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번역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었고 산스크리트에 능통한 중국인도 없었고 해서 번역이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요. 두 번째는 경전을 지금 우리 보면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래 나누죠. 그걸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이분이 살아계실 때까지 역경된 번역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종리, 중경 목록이라고. 이 책의 원본은 없는데 일부가 출삼장기집이라는 책에 실려서 전해옵니다. 내용이 보면 진짜 목록집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목, 누가, 어디서, 언제, 왜 번역했다 딱 정리되어 있고, 이 경전은 위경인 것 같다 이런 것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전 목록을 토대로 당나라 때 나온 유명한 경전이 개원석교록입니다. 개원석교록은 경전 목록의 결정판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처음으로 대장경이 나오는데 송태조 조광윤이가 만들죠. 그 개보대장경 혹은 촉판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촉판대장경 만들 때 목록에 저본이 된 게 개원석교록입니다. 개원석교록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불교학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연구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1912년에 신수대장경 만들 때 참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 오자가 그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록으로서 개원석교로 참고해서 자기들이 분류를 했어요. 어쨌든 도안 스님은 그 목록을 만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지금은 우리 스님들 앞에 석자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스님들, 출가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이다. 그래서 성을 석시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사람. 지금 무슨 스님 할 때 이분 다 지은 겁니다. 그럼 이분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이 있냐?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조론 보면 나오는데요. 암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하청이 물이 흘러 바다에 가면 한 맛이 난다. 마찬가지로 출가 전에 뭘 했든 간에 출가하고 나면 다 부처님의 제자이자 아들이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 따르면 석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중국 스님들은 출가했을 때 어떤 성을 썼느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의 옛날 이름은 강거국입니다. 강자성을 썼어요. 성을. 대표적인 인물이 강성회. 나중에 손견, 송권이 세운 오나라에서 최초의 탑, 건초사를 세우게 만든 분이 강성회 스님인데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야. 그래서 성이 강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온 스님들은 축자를 썼어요. 또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이에 있었던 국가 안식국에서 온 사람은 안자를 썼어요. 유명한 안세고 스님. 그리고 박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북부하고 아프가니스탄 북부하고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있었던 국가인데 박트리아. 안식국은 파르티아고 이쪽은 박트리아인데 이 박트리아에서 온 사람은 지자를 지자를 썼어요. 가지 지자. 예를 들어서 지루가참 같은 스님.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자기 출신 지역에 따라 성을 붙이지만 한편으로는 스승의 성을 따라가요. 스승이 예를 들어서 축자를 쓰면 자기도 축자를 써. 대표적인 게 이제 축도생 스님인데 이분은 한족이에요. 화북성 출신입니다. 이분의 스승이 축고자라서 자기가 축자를 성으로 써요. 자기의 본래 성은 위시입니다. 그리고 축법호 스님이라고 유명한 구마라집 스님 이전의 법화경인 정법화경을 번역하시고 도낭보살로 통하고 구마라집 이전의 최고의 번역가입니다. 이분도 본래 지자성을 써야 돼요. 이분 고향이 박트리아거든요. 근데 지자를 안 쓰고 스승을 따라서 축자를 썼어요. 축법호.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도안 스님 이전에는 자기 스승의 성을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의 성을 썼어요. 그 성을 딱 보면 뭔지 대충 알아. 근데 도안 스님이 나오고는 석자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분이 석도안. 예를 들어서 내 본명이 뭐라고 이렇게 이제 통일된 거죠. 그리고 물론 대개는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석도안 스님이 나와서 향 꽂는 법, 향 피우는 법, 법상에 올라가는 법, 불상을 모시는 법, 불상에 공양을 올리는 법 이런 걸 다 정해요. 지금은 거의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전래됐을 때 그런 거 들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이분이 연구해서 다 정리한 거죠. 율장 같은 거 연구해서. 그래서 중국 초기 불교에서 도안 스님은 잊으면 안 된다. 도안 스님의 스승이 불도정이고 불도정의 고향이 구차고 구차는 구마라집의 고향이니까 연결이 됩니다. 이 도안 스님의 제자가 유명한 분이 여산 회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독림사. 이분은 334년에 태어나가 416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죠. 축도생 스님은 성조 스님의 동창생입니다. 한때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자는 아닌데 이 축도생 스님이 나중에 401년 이후에 구마라집 스님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 장안으로 갑니다. 당시 강남과 강북은 정권이 달랐기 때문에 함부로 못 넘어갔는데 스님들은 갔어요. 지금 우리 남북 함부로 못 넘어가듯이 똑같죠. 이분이 장안에 가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 밑에서 배우는데 이분 또 8준 8명의
영준한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성조, 축도생 이런 분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 반야무지론 보면은 축도생 스님과 성조 스님이 인연이 돼서 글이 나오고, 반야무지론에 보면은 여산의 당시 여산 해원 스님과 함께 여산의 독림사에서 수행하던 제가자 유유민 거사가 반야무지론 본문을 읽고 이해가 안 돼서 편지를 보내서 성조 스님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질문에 보면은 축도생 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산 해원 스님도 알아나게 됩니다. 그 반야무지론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될 분이 이제 구마라집 스님. 이분은 구차가 고향인데 구차에는 지금은 위구르족이 많죠. 이분의 전기를 설명하려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워낙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5살 때 이제 이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로맨스가 유명하죠. 이분의 어머니는 구차의 공주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개가 있었대요. 보조개가 있는데 옛날 점성술에 따르면 관상술에 따르면 그 기록입니다. 보조개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복이 많다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사방에서 청혼이 왔는데 구마라집 스님의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했는데 인도에서 구마라집의 아버지가 왔을 때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는 마음에 있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남자한테. 그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좀 압력을 넣어라, 내하고 결혼하게 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억지로 해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애가 구마라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구마라집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산스크리트에 통달했다. 배우지도 않고 그리 기록이 있어요. 5살에 구마라집을 데리고 인도로 유학을 갑니다. 같이. 어디로 가느냐? 페샤와르하고 거쳐서 인도 지금의 스리나가르에 있는 그 북부, 당시 인도 스리나가르나 페샤와르 지역은 설일체 유부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설일체 유부는 부파불교 가운데 교학이나 교세 면에서 가장 강력한 부파입니다. 설일체 유부에서 만든 게 유명한 대비바사론이고, 대비바사론에서 대비바사론을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나온 책이 유명한 구사론입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 교학을 모르면 부파불교를 몰라요. 그래서 구마라집의 어머니가 구마라집을 데리고 글로 가서 설일체 유부 교학을 다 공부하고 오는데 중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총령을 넘어와서 중국 지도를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 파키스탄에서 제가 옛날에 그 파키스탄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중국 신강서로 넘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그 버스가 운영됩니다. 다른 날은 눈이 많아가 못 와요. 눈이 한 이까지 옵니다. 저 히말라야스인데 그 해발이 한 5,500 되니까 넘어오면은 그 첫 동네 이름이 탁스쿠르간입니다. 불국기라고 고성 법편전이라고 하는데 그 불국기의 법편 스님이 인도로 갈 때 건너간 도시가 탁스쿠르간을 거쳐서 이 총령을 넘어서 인도로 가요. 어쨌든 그 넘어오면 첫 동네가 탁스쿠르간이고 탁스쿠르간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신강서구도로 다시 오면은 중국에서 제일 서쪽 끝 도시가 카시카르입니다. 카시카르고 카시카르에서 티베트 쪽으로 좀 곤륜산맥 쪽으로 좀 가면은